자, 거기 현금흐름표를 좀 보시면은 자,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총 현금 유입액과 총 현금 유출액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 직접법 또는 단기 순손익에 단기 순손익 조정 항목을 가감하는 표시하는 방법,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틀렸죠? 이렇게 우리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이 있고요. 투자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이 이렇게 있는데 영업활동만 직접법하고 뭐예요? 간접법 요 둘 중에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접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직접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영업활동만 이제 요 둘 중에 선택이지 거기 투자활동을 직접법,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영업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투자활동 형으로 분류한다. 이제 그게 아니고요. 법인세는 법인세 이것은 별도 표시하는 거 맞아요. 별도 표시하는데 이것은 원칙이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영업활동. 그래서 명백히 우리 투자나 재무활동이면은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이다 이거죠. 법인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시하며 영업활동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투자나 재무활동이 명백하면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칙이 영업활동이야 이게. 자,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자, 이자의 이 수취,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지급,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의 수취, 배당금의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배당금의 지급. 자, 일단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활동이냐면 투자 활동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이자거든. 그러니까 얘는 원래 투자 활동이고 배당금의 수취도 이것도 투자 활동이에요. 다른 회사 주식을 투자해서 대가로 받는 게. 근데 이자의 지급은 내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걸 재무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배당금의 지급도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고 대가로 주는 거니까 재무활동이지. 근데 회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무슨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영업활동을 분류하면 우리가 매액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분류했으면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은 투자, 재무활동, 영업활동도 다 가능한 거예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거기 보면은 그냥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자, 이것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 목적은 영업활동이다. 왜? 단기간 내에 사고팔고 하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는 돈 빌리는 거죠. 돈을 상환하는 것은 재무활동이지. 재무활동. 자, 재무활동은 돈 빌려오고 상환하는 게 재무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은 유무형 자산을 사고 파는 게 투자활동이지. 자, 여섯 번째, 간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 얘가 더 권장돼요. 더 권장된다. 이게. 왜냐면 직접법이 직접적으로 어디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더 유용하다.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거죠. 직접법이. 자, 뭐 그 정도만 좀 보시고 아마 현금흐름표는 제일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원가 쪽으로 가세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재무에게도 문제, 우리 30문제가 있으면 한 20문제만 건드려야 돼. 다 건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30문제에 상중하가 있는데 그 중에 중하까지만 풀고 상에 있는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말아라 이거지. 그리고 원가로 가서 원가 쪽도 상중하가 있는데 거기서 중하로 돼 있는 한 6문제만 건드려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재무를 다 풀고 원가로 넘어가고 원가를 다 풀고 재무로 넘어가고 그러면 좀 아니다 이거지. 왜? 상해 문제를 건드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의고사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 거기 원가액에 1번 한번 봐보세요. 자, 보조부문 서로 간의 용역수수 배부 계산상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가 있었죠. 보조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얼마나 인식하느냐. 직접 배분법은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공통배부법이라는 거 없죠. 뭐죠? 상호배부법이지. 예? 상호배분법은 완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통배부법이란 말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걸 얼마나 인식하느냐. 단계배부법은 일부만 인식해요. 그러면 일부만 인식하면은 한쪽은 인식하고 다른 쪽은 인식 안 하기 때문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지. 그럼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이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3번.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 우리가 실제 원가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거 가지고 뿌리는데 원칙적으로 그 배부 차액을, 자, 제조간접비에서, 이게 제조간접비인데 여기 이제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원재료에서 이제 그 소비된 부분이 이 제공품으로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제공품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거 가지고 뿌리는 게 바로 예정 배부란 말이에요. 그 예정 배부액이 이렇게 제조간접비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직접 재료비로 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완성돼서 넘어가서 팔려나가거나 남아있거나, 그래서 이것이 제품 쪽에 오면은 이 예정 배부한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지, 여기 원재료의 요 기말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에? 그 원재료에다 배부하면 안 되지. 얘가 흘러간 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인데, 우리가 당연히 예정 배부한 것의 배부 차익은 제공품 재고와 매출원가와 그 다음에 제품 재고에다가 뿌려야지, 거기 재료 재고를 제품 재고로 바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재료 재고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네 번째, 선의선출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아니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기 때문에, 먼저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 선의선출법은 기초제공품 원가부터 먼저 완성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얘는 기초제공품 원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완성품으로 가야 되고,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에다 뿌려야지. 그러니까 배분하는 것은 단기 발생 원가만 이 배부 대상이지 이게. 그래서 거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해야 될 것은 뭐만? 단기 발생 원가만. 그래서 기초 선의선출법은 자, 이 기초가 있고요. 이 기초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있고요. 단기 투입 원가가 있고, 근데 이거 우리 완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말이 있는데, 기말에 여기 완성도를 곱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제가 흰색으로 쓴 것이 이게 뭐예요? 뭐에 의한 거냐? 평균법이죠.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하고 단기 투입된 거 다 합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거하고 기말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게 이제 완성품 뭐예요? 요게 환산량이지.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빼버리는 게 선의선출법에? 기초를 빼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우리 기초에다가 그 기초 완성도를 곱한 것만큼 빼주죠. 이렇게 빼주지.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집어넣은 것이 이게 뭐다? 선의선출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이거 다. 이거 무조건 이 틀로 풀으시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만 반영하면 돼요. 이건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반영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자, 개별원가 계산이 동일 종류예요? 우리 다품종이에요? 다품종이지. 종합원가가 동일 종류지. 거꾸로 해놨네. 자, 6번은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종합원가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종합원가가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뿌리는 거고, 우리 개별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따라서 그 작업 원가표가 우리 작업별로 만들어지지. 자, 7번에 보면 종합원가 계산 시 완성품 환산량과 기말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선행수수법을 적용한 원가 계산의 결과와 평균법을 적용한 원가 계산의 결과가 같은 경우는 뭐죠? 같은 경우는 뭐가 없을 때? 제가 여기 지금 기초가 없을 때, 얘 기초 때문에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기초가 없으면은 평균법이나 선행수수법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가 말한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동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를 말한다. 자, 8번에 보면 직접 재료비 구입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는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된다. 틀렸죠? 직접 재료비 구입 가격 차이는 구입량 가지고 그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표준 구입 가격하고 실제 구입 가격 차이가 바로 구입 가격 차이인데, 능률 차이는 뭐죠? 구입량이 아니고 투입량이지. 투입량. 구입해서 실제로 투입한 거 가지고 그 수량을 비교하는 게 바로 능률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자, 9번. 표준원가 제도에서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뭐죠? 이게 통제 가능한 원가예요? 통제 불가능한 원가예요? 제가 이거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성과 평가와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랬지, 이거. 에? 왜냐면 기초에 예상했던 기준 조업도하고 실제로 갔을 때 표준 조업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건 성과 평가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요. 이게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10번.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가격 차이는 구매 담당자가 져야지. 그리고 능률 차이는 누가 져야 돼요? 거기 생산 관리하는 사람이 져야지. 거꾸로 해놨네. 예.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정상원가 계산의 고정제조원가 예정 배부액과 이 같이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를 곱한 금액이다. 틀렸죠? 표준원가에서는 그 표준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는 거지 실제 조업도가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그 바로 배부율만 미리 정해놓는 거지. 근데 여기 표준원가에서는 앞에 수량도 다 표준을 다 잡아놓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업도가 아니고 표준 조업도.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생산 부문으로 배부한 후 생산 부문에 배부된 원가를 조업도 기준 원가 동인에 의해 제품에 배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뭐예요? 거기 나오는 부문별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활동별로 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거기 뭐 생산 부분에 배부하고 생산 부분에 배부된 걸 뭐 조업도 기준 원가 동에서 제품에 배부하고, 이거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아니에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활동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거기 부문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냥 활동별로 분류해서 거기 집계된 원가를 그 활동 이 동인으로 나눠 가지고 뿌리는 거지. 자, 12번 틀렸고 13번. 자, 요건 좀 알아두세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배경으로 활동 기준이 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제조 간접비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뿌려도 별로 이렇게 왜곡되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이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만들다 보니까 제조 간접비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가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해진 것은 컴퓨터의 도입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 있는 그런 컴퓨터의 도입이 또 가능하게 했고,
거기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개별 제품이나 작업에 직접 추적이 어려운 원가의 이 비중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지. 제조간접비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얼마만큼이 이 제품별로 관계가 있는지를 매치시키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게 하려면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14번에 제품의 조립 활동, 기계 작업 활동, 표본 검사 등은 자, 표본 검사가 뭐죠? 만약에 A 제품 100개 주문이 왔어요. B 제품 1000개 주문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본 검사 한 개를 추출해서 검사하고 여기서도 한 개를 추출해서 표본 검사 이렇게 한 개를 추출해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A가 100개고 B가 1000개면은 우리가 활동 기준이 아니고 전통적이었을 때는 여기에 더 많이 배부가 됐어요. 얘가 제품 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어차피 100개든 1000개든 표본 검사 한 번 하는 것은 똑같은 원가가 배부돼야 된다 이거예요. 에? 똑같은 활동이 한 번만 표본 검사로 해서 됐으니까 요 원가는 묶음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이 제품 조립 활동, 기계 작업 활동, 표본 검사는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 아니고요. 묶음 수준 활동이지. 예? 여러분들 이거 네 가지 활동이 있잖아. 이게 활동 기준 원가에서 네 가지가 뭐예요? 뭐죠? 단위 수준 활동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묶음 수준 활동하고 여기 제품 수준 활동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공장 설비 수준 활동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예? 요게 그래서 요거는 표본 검사란 말 나오면 무슨 활동이다? 표본 검사란 말 나오면 이거는 무슨 수준의 활동이에요? 묶음 수준의 활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수 검사 나오면은 전수 검사가 뭐예요? 이거 100개 다 검사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것은 단위 수준 활동이에요. 이거. 요 활동은 단위 수준 활동이다. 이렇게. 즉 말해서 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제 단위 수준 활동의 이다 요거. 근데 요거는 묶음에서 하는 묶음 수준 활동이에요. 이거. 이렇게. 자, 15번. 상대적 판매가치법 또는 순실현가치법은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있는 경우지. 그래서 거기 판매가치나 순실현가치 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죠. 자, 16번에 균등이익률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분리점 이후 추가 강호로 인한 개별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균등화되니까 다 똑같이 계산되도록 그렇게 균등이익률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균등이익률법은 계산 문제, 그것도 좀 챙겨 놓으셔야죠. 이것도 다 이제 우리 연사품 관련해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것도 17번 제품의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이 발생할수록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커진다. 자,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자 그랬는데 이거. 자, 뭐냐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하고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결국은 뭐의 차이다? 기초에 뭐 고정제조 간접비 기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말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비의 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 좀 외워주자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은 근데 거기 보니까 제품의 기말 재고 자산 얘가 플러스가 그럼 당연히 변동보다 뭐가 더 많아요? 전부가 더 많은 거지. 근데 거기 보면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해놨지. 자, 18번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큰 경우 전부원가 계산 방식의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방식의 이익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생산량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생산량이 뭐보다 지금 크대요? 판매량보다 이렇게 크대. 이렇게 크대. 이렇게 크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뭐예요? 기말이지. 지금 이거는 이해돼요? 되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지금 잘못 그렸나?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잘못 그렸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어떻다?
거기 크다라고 돼 있잖아. 크다라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그럼 당연히 기초보다 뭐가 더 커요? 기말. 그러니까 기초보다 기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가면서 플러스. 그러니까 전부가 더 커야지. 변동해서 플러스 돼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이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보다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19번에 보면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켜요? 변동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변동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집어넣는 건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하지. 그게 변동원가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그게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제품 단위당 원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변동원가 계산은. 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의 원가에 안 집어넣고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변동하지 않지. 그러니까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변동원가 계산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평가할 때 우리 변동원가 계산이 유용해.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고조전법이라고 하는 거. 고조전법은 쉬우면서도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다, 이거. 고조전법.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게 최고 조업도 하의 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최저 조업도 하의 원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은 요 차이 나는 거는 뭐만 나와요? 변동비만 남고 요거 뭐예요? 요거 이제 증가한 조업도죠.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가 뭐예요?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거를 우리 원가 함수에다가 이렇게 저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Y는 이거 총원가인데 이거 집어넣고 이거 최고 조업도는 여기 X에다 집어넣고 요 변동비는 요거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뭘 구해요? A를 구한다. 이게 A가 뭔데? 고정비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원가 함수가 도출되죠. 이렇게 원가 함수가 이렇게 도출된다. 변동비 곱하기 X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이 원가를 추정할 수가 있지. 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 순서잖아요. 이게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거. 자, 고조전법은 원가 자료 중 가장 큰 원가 수치의 자료와 가장 작은 원가 수치의 자료를 사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아니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거 가지고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 여기 위에 원가가 최고 원가 최저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 조업도 하의 원가를 쓰는 거고 최저 조업도의 원가를 쓰는 거지. 최고 원가 하의 조업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얘 하에 얘를 쓰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정 고정비 수준에서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클수록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판매 수량은 자, 우리 BP, 자, Q, BP 이거 어떻게 돼 있죠? 고정비를 단위당 이렇게 요게 단위당 뭐예요? 공원이익인데 공원이익이 큰데 얘는 일정하대요? 그 얘가 크면 얘가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그래서 거기 지금 일정 고정비 수준 얘가 고정비를 일정시켜 놓고 그 분모에 있는 제품 단위당 이 공원이익을 이게 클수록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판매 수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 목표 판매 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우리 손익분기점 부근의 판매량 수준에서 가장 낮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가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되죠? 돌. 영업 레버리지도. 자, 영업이익분의 뭐예요? 영업이익분의 뭐다? 공원.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지. 근데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은 공헌이익에서 뭘 뺀 거하고 똑같아요? 고정비를 뺀 거하고 똑같지 이게. 고정비를 뺀 거하고 똑같다. 근데 공헌이익하고 고정비가 같아지는 게 BEP죠. 그럼 여기 밑에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자, 그래서 거기 고정비 수준에서 영업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제일 높아요. 판매량 손익분기점 부근의 판매량 수준에서 이것이 거의 같아지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제일 이 높다.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 공헌이익이 자꾸 어떻게 돼? 공헌이익이 자꾸 커지지 이게. 그리고 여기 빼는 이 고정비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거의 1을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간다. 자,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돌은 가장 크다.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판매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요 공헌이익이 커지면 요거 미치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거의 같아져. 예? 1을 향해서 간다. 얘가 크고 얘가 크면 요거 빼는 것은 미미하잖아 이게.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1을 향해서 간다 이거지.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높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1을 향해서 간다. 1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이제 원가는 제가 요 좀 짧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원가는 거의 9문제 정도가 다 계산 문제야. 예? 계산 문제. 근데 이제 요것도 어차피 계산 문제 좀 도움이 되라고 좀 해놨으니까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예산은 계획 수립을 쉽게 하고 성과평가의 기준을 하며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유용성이 있다. 자, 예산은 당연히 계획하고 수립하게 하고 성과평가 기준이 되죠. 미리 정해놓은 거하고 나중에 실제하고 차이 나는 거를 비교하니까. 근데 이거는 예산 잡아놓은 것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 아니지. 예? 예? 그래서 4번은 그 뒤에 있는 말,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예산의 유용성이 아니에요. 예산은 성과평가를 위해서 나중에 실제로 계산된 원가하고 차이 나는 걸 비교하기 위한 거지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종합예산의 편성 과정은, 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가 계산 과정과 어떻다? 반대지. 우리는 원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원재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재료 제조관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산을 짤 때는 먼저 시장에서 우리 수요량을 먼저 파악해서 판매 예산을 먼저 짜고 그걸 거꾸로 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얼마를 사가져와야 될지를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거꾸로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원재료 발생하고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판매로 이렇게 가는데 예산을 짤 때는 판매량을 미리 수요량을 먼저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생산량을,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원재료 구입 예산을 짠다. 거꾸로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산은 편성 과정은 제품 원가 계산 과정의 역순으로 돼 있지 이게. 반대다. 자, 그 다음 6번에 투자 이익률 ROI죠. ROI는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투자 거기 그 RO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준최적화 문제지. 그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중요해요. 이거는 원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ROI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최적화 문제. 이렇게. 이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뭐다? 잔여이익이다. 근데 이 잔여이익의 문제점은 또 뭐예요? 잔여이익의 문제점은 세전이익으로 세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자본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제적 부가치지. 경제적 부가치는 이거 세후 이익으로 돼 있고 자기 자본 비용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거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RI는 이제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준최적화 문제 해결. 거기 잔여이익은 투자 수익률은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인데 준최적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하는 방법이에요. 7번은 잔여이익은 RI인데 투자 중심별로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 성과 비교에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RI의 장점은 투자 규모가 상이해도 비교가 된다. 왜냐하면 얘는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RI는 투자 규모가 상이하면 요것은 무의미해진다. 왜냐면 이거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어들였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몇 %예요? 20%지. 근데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3억을 벌어들였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몇 %야? 30%지 이게. 30%. 그러면 규모가 달라도 요것의 수익률로 비교할 수 있어. 얘가 수익률이 더 좋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RI로 계산하면 저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어들였는데 1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빌려올 때 우리는 10%로 빌려왔어. 적어도 이 정도는 커버하고 남는 걸 보고 잔여이익 얼마가 남아요? 얼마가 남죠? 얼마 남아요? 10억? 10억.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여기 밑에는 3억을 벌어들였죠. 근데 10억에서 적어도 10%는 커버해라.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수익률은 여기가 더 높은데 금액이 여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지금 2억이 돼 있고 여기 1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벌써 규모 자체가 달라서 이게 커진 거야, 이게. 수익률은 여기가 더 좋은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르면 RI는 의미가 없어진다. 투자 규모가 상이하면 무의미해진다. 이거죠. 거기 RI는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무의미해져요. 자, 8번.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 원가 절감 요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아니고 목표 원가 계산은 먼저 시장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그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내놓을 목표 가격을 그 다음에 정하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윤을 빼면은 이제 목표 뭐가 나와요? 원가가 나오지. 그래서 이 목표 원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자, 예전에는 회사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원가에다가 뭘 얹었어요. 여기다가 이윤을 얹어가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뭘 정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시장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네가 만들어서 가격 붙여서 내놓으면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아니, 여기 연구 개발할 때 10가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시장에서는 다 불필요해. 그냥 3가지 기능만 있으면 되는 제품은 사겠대. 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격을 정해서 목표이윤을 빼가지고 목표원가, 여기 도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해서 나머지 7가지는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기능이 3가지 있는 것만 필요로 하는데 뭐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10가지 기능 있는 거 내놔봐야 안 팔린다 이거지. 예전에는 팔렸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 시장에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먼저 확인해서 거기서 이윤을 빼서 원가를 정한 다음에 그 원가에 맞게 연구 개발을 한다 이거지. 이게 무슨 원가 계산이야? 목표 원가 계산이지.
거기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그게 아니죠. 목표 원가 계산은 어디서의 원가 절감이야?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에 맞게, 이 원가에 맞게 하려고 여기 원가 절감을 해서 여기 맞게 이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거기 개선이라는 말이 제조 단계에서의 제조 단계에서의 거기 지속적인 뭐라고 돼 있어요? 지속적인 원가 절감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 이렇게. 자, 이것을 보고 카이젠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요게 개선이란 말이 일본 말로 카이젠. 그래서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제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는 게 카이젠이고, 목표 원가 계산은 어디에서의 원가 절감을 꾀하는 거야?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목표 원가에 맞게 연구 개발을 하는 거야, 이게. 자, 9번에 균형 성과표다. 자,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영리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아니죠. 균형 성과표는 비영리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자, 균형 성과표는 기본적으로 4개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자,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재무적 관점인데,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은 이제 아까 말한 ROI, RI 이런 것이 지표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은 일단 이런 수치가 줘야 되지, 이게. 근데 균형 성과표는 이런 재무적 관점이 아닌 우리 고객 관점도 평가해 봐야 된다 이거죠. 고객 관점.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이 고객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 충성도 뭐 이런 것도 평가 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 관점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그 기업의 이 업무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도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과 뭐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직원들 학습시키고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관점도 살펴봐야 된다. 근데 가장 출발은 여기에요. 직원들을 학습시키고 성장시키면 고객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업무 처리 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재무적 관점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고객 관점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 관점도 좋아지지.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재무적 관점이지. 자, 비영리 기업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10번에 균형 성과표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및 제품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거. 이거 맞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 이직률, 거기는 바로 여기 밑에 여기 지표란 말이에요. 종업원 만족도라든지 여기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분석해 봐야 될 종업원 만족도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성과표에는 우리 회사들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거지. 종업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해 봐야 돼, 이게. 자, 그리고 종업원 이직률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직 이거에만 초점 맞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기업의 학습과 성장 관점도 평가해 봐야 되고, 고객 관점도 평가해 봐야 되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도 평가해 봐야 된다. 이것이 균형 있게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균형 성과표. 자, 그 다음에 11번. 자, 품질 원가에서 예방 원가는 대부분 제품이 내부 고객이나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실하기 위해서 제품을 뭐 하는 거? 검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검사하는 것은 평가 원가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예방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원가, 그 다음에 내부 뭐예요? 내부 실패 원가, 그 다음에 외부 실패 원가, 이렇게 4가지가 있지. 이 품질 원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 있지. 계산 문제로도.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실패 원가죠. 실패 원가. 그리고 통제 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말 그대로 예방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 검사란 말이 들어가면 평가원가예요. 그리고 내부 실패는 뭐예요? 고객한테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거고 외부 실패는 고객에게 이전되고 나서 발생하는 것들이지 이게. 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그래서 품질원가는 반드시 또 마지막에 좀 보셔야 돼요. 이거 품질원가.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균형성과표도 좀 살펴보시고. 자, 해서 원가는 한번 계산 문제 위주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